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 양회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공개됐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5%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쇠퇴론과 함께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경제와 이 증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산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 양회 대회를 앞두고 지난주 증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그 시청자분께서도 보셨습니다는 예. 루비니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경기라든가 증시라든가 각종 그 자산 가격 보면 굉장히 좀 어둡게 말씀하시고 경기에 대해서는 그 연착륙보다 경착륙 그리고 증시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은 이렇게 오늘 인터뷰에서는 사실 주가에 대해서 하락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는 예. 올해 50%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마 그랬었죠. 홍 앵커 입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전체로 좀 어둡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루비니 교수의 그 반대적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이라든가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와튼 스쿨의 제라미 시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의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서 비관적으로는 루비니 교수 대습에 의해서 시겔 교수의 인터뷰가 좀 나갔으면 바랍니다. 예. 어쨌든 루비니 교수가 저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둡게 얘기하지만 증시 상황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3% 이상 올랐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국채 금리 3월에 그 페드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전부 주가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이제 0.5% 가져간다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받쳐주면 그렇게 우려한 사항은 아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0.25든 0.5%든 미국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에 3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의 4%가 이렇게 그 윗서로 올라갔죠. 예. 근데 주가는 올라갔죠. 원래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4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또 다시 올라갔죠.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3월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의 양회 대회 직전에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 이것을 반영해서 3대 지수가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경제 강한 바탕에 모든 기업을 이끌어낸다 하는 측면은 인프레법, 그 다음에 인프라법 그리고 원자재 파트너십 MSP라 하는 요 BBA의 3종 세트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기업을 빨아내리고 있죠. 예. 그래서 한계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오면 국적도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달라 하는 정도로 모든 미국화, 자국화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국민경제 3면 등가에서 생산과 분배와 지출 소득을 모두 미국에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과정이 지금 사실 미국 경제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을 무시하고 노랜딩, 나중에 학술적으로 검토되겠습니다는 경기의 순환 주기가 없어지는 노랜딩 국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들어서 올해 1사분기에 이렇게 분기별 마지막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GDP 애틀란타 나오다든가 뉴욕에 이런 속보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작년 그 3분기에 3.2%,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4분기 2.9%, 그 다음에 올해는 3분기에 3%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 3분기에 올해 1분기에 3%면 예. 우리나라의 작년에 그 4분기의 성장률이 미국식 방식으로 오면 마이너스 1.6% 정도의 역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럼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단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우리의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인데 왜 당신은 마이너스 1.6으로 얘기하느냐? 저 통계 방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 미국은 정분기 대비 연율 수치고 저게 그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0.4 눈에 익은 것은 전분기 대비거든요. 그래서 에스테리스크 4승 때리면 마이너스 1.6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4분기에 미국은 플러스 2.9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6이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올해 1분기도 우리는 역성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워낙 재고일이 높고 수출이 안 돼서 우리의 그 어쩌거나 경기적 측면에서는 지금 내수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또다시 역성장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사실 우리 경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저런 수치가 얼마나 좋은지 단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루비니 교수가 미국 경제의 경착륙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이와 달리 미국 증시는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경기적 측면에서는 노 랜딩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경제를 둘러싼 침체 우려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지금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됐는데 너무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침체라는 얘기 이제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죠.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예. 증시 붕괴론자들이 세계 경제 Great Recession, 미국 경제 경착륙, 루비니 교수가처럼 예. Recession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양에 대학을 앞두고 예. 많은 분이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경기 부양 기대요. 그래서 한국의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불을 떼는 이런 모습의 방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는 한마디로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성장률 5%에는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예. 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시청자분의 불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는 사실은 첫날에 예. 어제죠. 이제 첫날에 가장 관심이 됐던 올해 목표 성장률 5% 내외, 5% 밑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5% 제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전 세계에서 이 뉴스가 지금 5%로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목표치 도입한 게 1994년인데요. 이때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예. 한 번만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 코로나 때는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예. 그때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뺀다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보면 중국의 싱크탱크의 사회과건 중국 정부를 대신하는 예. 그런데 여기선 한 목표치는 6%가 되지 않느냐. 이거보다 1%가 낮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나중에 수정은 5.5%입니다는 예. 골드만삭스 6.5% 올해 성장률, JP 모건이 5.27%, 그 다음에 IMF가 5.2%. 요 기관들은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예. 이제 자기가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상치보다도 월등히 낮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이 5%를 타지르는 뉴스가 탑뉴스로 장식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목표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6%, 그 다음에 성장률이 6.5%, 리오프닝 경기 부양. 그래서 한국 증시에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 양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는 성장률이 5%로 푹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내부적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쇠퇴론이라든가 중진국 함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력한 기관인 파이널 타임스와 이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이제는 성장의 임계치가 도달했다. 그러면 중국의 1인당 GDP가 지금 $10,000, $11,000다. 그러면 과거에 아르헨티나라든가 필리핀과 같처럼 똑같이 사실 그 수준에서 성장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결국 미들 인컴 트랩, 월드뱅크가 얘기하는 미들 인컴 트랩, 중진국 함정이 제기됐다 하는 이 얘기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됐습니다. 예. 그리고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메가 스트레트에서 사실 그 초대협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 메가 스트레트라는 이 표현이 지금의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됐을까 하는 측면은 중국 경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관론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시진핑 영수 체제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 성장률 목표치가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인구 절벽 우려 아닙니까? 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성장의 궤도를 볼 때는 엑스텐시브 외연적 성장에서 지금 인텐시브 내연적 성장 단계로 이렇게 그로스 패스 성장 경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고성장했던 것은 아무래도 노동 문제, 예. 값싼 노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기 생산함수 가지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y는 이꼬르 정확히 표현하면 펑크션 알파의 L의 알파, K의 베타에서 이걸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면 딱 개념으로 성장 기여도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장 중국에서 이런 성장에 대해서 앞날에 비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L 부분, 저기 부분의 L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 달라 그랬는데요. L 부분, 이 부분에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로 목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인구 절벽인데요.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1년에 중국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2021년 12월 달이니까 2020년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중국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나왔을까? 2022년에 중국이 61년 만에 처음으로 절대 인구가 85만 명이 감소한 거로 해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예측이 중국 정부의 반박보다 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계 조작 문제가 사실이다 하는 쪽에 공감대도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것이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문제에 이어서 중국의 사실 절대적으로 보면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예. 생산성이 사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이 중국의 연령별로 쭉 해서 이렇게 순서로 나왔을 때 중위 인구를 보면 경제 연령이 얼마큼 졌냐, 생산성이 높으냐 아니냐, 노동력이 높으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아주 중요한 수치인데요. 예. 중위 연령으로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978년 개방을 처음 추진할 때가 20세였습니다. 예. 근데 2022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1년에는 38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미국의 중위수의 그 경제 연령, 미국이 34세에서 35세로 나옵니다. 예. 이거보다 더 노쇠화됐다. 그러면 절대 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노동생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장률 목표치가 5%로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분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인구 절벽 현실화는 지난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물가가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그 루비니 교수가 우리 인터뷰에서 그 내용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는 메가 스트레이트 할 때 세계 경제가 아주 스태그플레이션보다도 굉장히 아주 엄격한 아주 악성이죠. 예.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다 하는 이런 쪽에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것을 한번 시청자분이 꼭 한국경제신문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장 전형적인 게 중국이다. 그 중국은 인구가 감소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잠시 정영 PD랑 그림을 갖고 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자, 중국의 인구가 아주 좋을 때는 저게 AS1 총공급 곡선입니다. 요건 이제 노동 곡선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성 곡선이랑 같이 해서 추정합니다. 예. 이게 공급이 늘어날 때는 AS1에서 AS2로 저렇게 이동될 때는 저 밑에 성장률도 증가하고 예. 또 물가도 떨어지겠죠. 골디락스 국면이 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길게 보면 작년까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인구 절벽,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저게 AS2에서 AS1으로 저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거꾸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장률은 떨어지겠죠? 예. 인구는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은 작년에 성장률이 3%로 떨어지고 예. 올해 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2% 정도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아주 악성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감소와 노동 생산성의 이렇게 둔화, 감소는 저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 경제에 지금 당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두고 노동 부분뿐만 아니라 자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생산함수를 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예. 정 PD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 것같는데요. 아까 생산함수에서 이제는 두 번째 K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요거는 사실은 중국에서 보면 자본의 생산성이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업이 들어오면 자본도 들어오고 기술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람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의 자본 확충 내지는 자본 생산성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기피할 만큼 지금 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임금도 높고 세금도 높고 규제도 높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거품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오면서 미중 간에 그래 마찰 국면도 있긴 합니다는 예. 외국 기업에 대해서 역차별 문제, 차별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오중고 문제다. 오중고 문제를 간단히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1990년대 고비용 저율 구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예. 그거를 생각한다면 저 오중고는 경제 구조장의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비용 저율 구조다. 그러면 한국 기업이 1990년대 이걸 당면해서 이게 중국으로 나갔죠? 예. 마찬가지로 중국에 들어간 외국 기업도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은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측면은 예. 작년 3월 이후서부터 시진핑 단독 체제가 되면서 외국 기업이 부담스러우니까 정보라든가 이런 측면이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외국 기업이 퇴출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사실 외국 기업을 모두 들어와라. 모두 들어와라. 리쇼링 정책이죠. 모두 들어오니까 사실 중국 내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의 이탈세는 굉장히 빨라지는 거다. 그러면 외국 기업의 이탈하는 것은 기업만 이탈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투자도 안 되죠. 예. 기업이 빠지니까. 그다음에 기술이 빠지죠. 인력도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분의 성장 기여도를 낼 때 L분의 K. 그래서 노동 1인당 자본 축적량이 얼마큼이냐. 이건 노동 장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새롭게 이제 근데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뭐 다들 쉽게 아실 겁니다. 노동 장비율과 그다음에 외국의 첨단 기술이 이게 들어올 때는 거기에 휴먼 캐피탈이라 해서 인적 자본이라 해서 사실은 자본 생산성을 증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은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이탈되니까 자본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함께 자본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국의 성장을 갈아먹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인 이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 경제 앞날을 어둡게 보는 요소로 지금 시진핑 영수 체제에서 중국의 경제 운영 방식이 바뀔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노동 생산성 함수를 정영구 PD랑 같이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 PD께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 단순 생산함수 Y는 이꼬르 펑크션 L의 레이버의 캐피탈의 저 A는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저 총 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경제 운영 방식이거든요. 시장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와 창의를 했는지 행정 규제가 낮은지 높은지 이걸 총체적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냈던 것이 저 A 부분의 이 총 요소 생산성 부분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동 부분도 절대 인구 절벽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캐피탈 부분도 노동 장비율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외국 기업이 휴먼 캐피탈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자본의 생산성도 떨어진다. 이 문제로 중국의 성장률이 낮춰지는 측면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A 부분은 자 중국의 경제 운영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작년에 10월 중순에 중국의 집단 지조 체제, 견제와 균형이 되는 집단 지조 체제에서 영수 체제하는 서미트가 아니라 그레이트 임페리얼 하는 이런 단독 절대 군주 체제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제 운영 계획이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 경제가 기획 경제로 바뀐다든가 대외적으로 보면 개방 경제가 외국 기업을 밖으로 이탈시킬 만큼 나가라 할 만큼
폐쇄 체제를 갖으면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가 쇠퇴하고 그다음에 자유 경쟁 원리가 쇠퇴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자유와 창의인데 자유와 창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개방 체제에서 익숙했던 중국인들조차도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에서 외국 기업만 중국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인 본국조차도 1978년 이후서부터 개방 경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떠나간다. 누가? 중국 본토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저 총 요소 생산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우리가 단순 생산하면서 레이버와 캐피털과 저 총 요소 생산성에 해당되는 A 부분, 요 부분도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목표 성장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과거 개방 시대에 경기 부양해서 성장률이 높을 때와 영수 체제가 될 때 성장률이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굉장히 리오프닝, 그다음에 경기 부양, 특히 대형 증권사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을 뗐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그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한국의 혜택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는 이런 보고서 나온 것도 바로 이렇게 맥을 갖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루비니 교수가 언급한 메가스트렛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초거대 위협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 메가스트렛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루비니 교수가 이번에 메가스트렛 그 초대협 위협이다는 용어를 나왔는데요. 한동안 이분이 굉장히 그 신종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워낙 예. 예측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자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신종 용어가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또 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이번에 메가스트레트라는 용어가 이 개념 자체를 한번 제가 이 책을 한국 경제 출판사에서 번역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원본까지 같이 한번 겸 이렇게 대비시켜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초대협 위협은 10가지 위기 징후가 겹쳐서 트렌드를 형성한다. 그래서 트렌드가 형성돼서 초대협 거대 위기에 큰 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위기 징후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아까 루비니 교수도 짤막하게 예.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는 고부채,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 불균형을 너무 심화시킨다. AI는 훈련이 된 사람과 익숙한 사람은 부자를 만드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중산층 붕괴시켜서 대부분 다 국민들이 밑에 있는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에서 사회 병리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에 당면하고 있는 고부채에 따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에 당면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문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더 악성이 된다 예. 하는 측면의 트렌드가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온다 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용어는 경착륙, 그다음에 퍼펙트 시스템, 특히 퍼펙트 시스템이 나오는 거 12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화제를 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 경착륙 얘기는 루비니 교수가 있는데요. 중국 경제 모습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예. 또 퍼펙트 시스템도 중국 경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메가스트레트라는 표현도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중진국 감정가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 대망을 알리는 예.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예측이 많이 실수했죠. 예.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50% 폭락한다는데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가 다우존스가 10%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13% 올랐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서 그런지 닥터 둠 그래서 홍앵커는 예측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닥터 둠이 아니라 미스터 둠이다. 근데 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는 닥터 리얼리스트다. 리얼리스트라는 것은 현실주의다. 예. 내가 예측을 틀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닥터 리얼리스트다. 시청자 여러분 나중에 얼만큼 맞는지 한번 보면 저 닥터 리얼리스트도 우리 홍앵커가 닥터 둠을 미스터 둠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저게 닥터가 제가 보기에는 저게 리얼리스트가 아니라 닥터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쪽의 얘기도 예.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그동안 행적이 너무 틀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증시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번 양회로 우리 증시는 조금 기대하는 분위기긴 하다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히 한국의 지금 리오프닝, 그다음에 양회대와 관련된 경기 부양 이 대목에 대해서 유독히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들이 불을 떼고 있습니다. 예. 일부 유튜브에서 불을 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재정 적자 GDP의 3.2%는 경기 부양 수준이 아닙니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적자를 GDP의 3.2%는 종전과 마찬가지 수준에 의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얘기도 나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오프닝 경기 부양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는 다른 미국에서 보면 오히려 더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크다. 이 포린 어페어스 같은 데든가 이런 거는 성장하는 중국보다 쇠퇴하는 중국이 더 어렵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라든가 푸틴과 마찬가지로 패전하면 본인이 축출당할 위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군사적 모험주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군사비가 이례적으로 사상 최고 GDP 대비해서 7.2% 증액시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군사적 모험 조치를 이렇게 실현시켜 대만의 침공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중국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리오프닝 그다음에 사실 그 경기 부양 이런 걸 대형 증권사가 자신의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품과 마찬가지로 불을 떼는 분위기 이런 건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